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3권 혁명 전야. 쿠데타 저지 기회를 놓치는 장면 정부. 박정희로부터 혁명자금 500만 환만 김지태 부산일보 사장에게서 얻어달라는 부탁을 받은 황용주 주필이 김 사장에게 그 뜻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쿠데타가 발생했다. 김지태가 그런 부탁을 전달받았다면 어떤 태도를 취했을지는 알 수 없다. 김지태 사장은 5.16 직후 밀수 혐의로 구속되고 부산일보와 문화방송의 운영권을 빼앗긴다. 협조해주지 않은 데 대한 혁명 주체들의 보복이란 주장이 있다. 협조 요청을 받은 적이 없는 김지태 측으로서는 할 말이 많을 것이다. 혁명 모의 자금을 마련하러 다닌 것은 박정희, 김종필, 그리고 민간인으로 참여한 김용태였다. 김종필이 혁명 성공 후에 실토한 거사자금 총액은 985만 환, 박정희가 4차례에 걸쳐 총 40만 환을 냈다. 김종필이 제대비 90만 환을, 이주일 2군 참모장이 50만 환, 유원식 대령이 10만 환, 길재호 중령이 40만 환, 길중령의 친구인 고진혁 예비역 중령이 구멍가게를 판 돈 45만 환, 김용태가 150만 환, 실업가 남상옥이 550만 환을 냈다는 것이다. 당시 쌀 한 가마가 18,000환, 금 한 돈중이 8,000환이었다. 거사자금 985만 환은 요즘 가치로는 1억 원 남짓하다. 그런 거사자금으로 나라를 얻었으니 가장 효과적인 투자였던 셈이다. 박정희의 지도력과 민심, 군심의 뒷받침 때문에 돈으로 누구를 매수할 필요가 없어 돈이 많이 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민간인들 가운데 가장 많은 자금을 댄 사람은 중견 실업인 남상옥이었다. 그는 4.19 후에 유원식 대령을 통해서 박정희와 인사를 나누는 사이가 됐다. 박정희가 구상하는 혁명에 대해서 조언을 할 정도로 서로 믿는 사이로 발전했다. 1961년 3월 28일 김종필이 박정희의 사신을 갖고 사마빌딩 309호실로 남상옥을 찾아왔다. 남씨는 편지를 펼쳐 읽어봤다. 국내 정국은 일익복잡과 가난을 조성하고 있고 사회 풍조는 혼란과 허탈 일로를 줄다름하고 있을 뿐 조국과 민족의 전도에 암담한 우수가 뇌리를 거래할 뿐입니다. 연이나 상제께서 헐벗고 가난한 이 나라 이 백성을 완전히 저버리지 않는 한, 또한 우리들 자신이 자립갱생하겠다는 개척의 정신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는 한 낙심과 실망할 필요는 없을 것이며, 이런 시기일수록 대의를 위하여 대용을 분발해야 할 시기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금일 이 서신을 지참하는 김종필 군은 제와 모든 것을 상의할 수 있는 직위지우이며 또한 제 질서입니다. 목하 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위하여 김군 편에 자금을 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정장 지단하와 이만하고 뱀이지기로 미루고 더욱 보중하시고 건투하시기 기망하오며 각필하나이다. 박정희 배상. 이날 남상옥은 김종필에게 120만 환을 건네줬다. 4월 4일에는 박정희가 직접 남상옥의 사무실을 찾아왔다. 남씨는 또 100만 환을 주었다. 그 뒤 2차례 김종필에게 100만 환씩 줬다. 5월 13일 박정희는 남상옥을 집으로 불러 5월 16일에 결행하기로 했으니 마지막으로 부탁한다고 했다. 그날은 토요일이라 갑자기 돈을 구할 수 없었던 남상옥은 일단 사무실로 돌아가서 400만 환을 구해서 김종필 편으로 보냈다. 남씨는 월요일인 5월 15일에 다시 100만 환을 보냈다. 5월 14일 혁명 주체들의 마지막 작전 회의 때 김종필이 식구들에게 양식이라도 사줍시다 라면서 돌린 돈은 남상옥이 낸 것이었다. 돈을 만드는 재주가 없었던 박정희는 대구에서 김덕승이라는 민간인한테까지 도움을 요청한다. 1961년 3월 박정희는 그에게 200만 환만 구해달라고 했다. 김덕승이 며칠 뛰어보다가 구할 수 없다고 보고하자 이번에는 다시 300만 환을 구해달라고 하는 것이었다. 5월 1일 김덕승은 다시 빈손으로 박정희를 찾아가서 자신의 무능을 호소했다. 박정희는 무서운 표정을 짓고는 여보 김영, 무슨 수를 써서라도 500만 환만 마련해 주시오 라고 부탁하는 게 아닌가. 김덕승은 서울에서 한양산업주식회사란 건설업을 경영하는 오인환 사장이 떠올랐다. 박정희의 양해를 얻어 군 불화물자가 있으니 급히 내려오라는 요지에 전보를 쳤다. 김덕승은 대구로 내려온 오인환을 박정희에게 인사시켜준 뒤
혁명 자금을 보태라고 말하는 실수를 저지른다. 이 말에 겁을 집어먹은 오 사장은 서울로 돌아오자마자 아는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쿠데타 음모를 제보하고 장면 총리한테까지 이 정보가 들어간다. 5월 12일을 거사일로 결정하고 준비 작업이 막바지로 치닫던 4월 말, 4.19 학생 데모 유치 공작을 맡았다가 실패한 박종규 소령은 그 일의 뒤치다거리로 골치를 앓고 있었다. 4월 24일 포섭했던 한 대학생이 박종규를 찾아왔다. 경찰이 우리가 시위를 일으키려 했다는 것을 탐지하고는 쫓고 있습니다. 어디 좀 숨겨주십시오. 박종규는 이만환을 건네주고는 보냈다. 이때 이낙선 소령이 오더니 김종필 선배가 좀 보자고 한다고 했다. 따라간 곳은 명동 사보이 호텔의 객실. 김종필은 박종규에게 신경질을 냈다. 아직도 학생들과 손을 끊지 않았나. 간부 끝과는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만났어? 한 30분 전에 만났습니다. 김종필은 동아통신에 난 기사를 보여줬다. 모 예비역 육군 중령이 주종하는 정부 요인 암살단 간부 학생 한 명이 치안국에 체포되었다는 기사였다. 김종필과 박종규는 자신들이 포섭했던 학생 중 한 사람이 경찰에 붙들려 진술한 것이라고 지레 짐작했다. 박소령은 5명의 간부급 대학생들을 불러 모았다. 경찰에 붙들려 갈 때는 각자 가공의 인물을 만들어 배후 조종자라고 대라고 지시했다. 며칠 뒤 동아통신에 보도된 기사의 주인공은 과대망상증 환자로 밝혀졌다. 4월 26일 김종필은 박종규 소령을 대구로 보내 반도 호텔 내 장면 총리 사무실에 정찰에 필요한 자금을 구해오라고 했다. 그날 저녁 박소령은 박정희 소장의 관사를 찾아갔다. 반도 호텔에 사무실을 하나 내놓고 장면 총리를 감시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덕승한테 부탁을 해놓았는데 오늘 오후에 오더니 어렵겠다고 하더군. 마침 그때 영천에 있는 육군정보학교장 한웅진 준장이 박 장군을 찾아왔다. 박정희는 한 준장에게 3만 환을 빌려 차비에나 보태쓰라면서 박소령에게 주었다. 박종규는 그날 밤을 박정희의 관사에서 보내고 다음날 빈손으로 서울로 돌아갔다. 박정희 2군 부사령관에게 자금을 얻으려 대구로 내려갔다가 4월 27일 빈손으로 올라온 박종규 소령은 상경 즉시 명동의 자유중국 대사관 앞에 있던 왕실 다방으로 갔다. 김종필과 김용태가 기다리고 있었다. 딱한 이야기를 듣고는 김용태가 나서서 돈을 구해보겠다고 했다. 다음날 박종규는 신당동의 박정희 장군 집으로 갔다. 상경한 박정희가 혹시 돈을 만들어 가져왔는가 싶어 갔더니 해병대의 김동하 예비역 소장이 와 있었다. 세 사람은 장면 총리 체포 계획을 의논했다. 그 다음날 김종필은 박종규 소령을 데리고 김동하 장군 집을 찾아갔다. 반도 호텔 안에다가 무역회사 사무실을 하나 내고서 자연스럽게 총리를 감시하기로 했다. 무역회사 사장으로는 김동하가, 전무로는 박종규가 위장하기로 했다. 반도 호텔 내에 사무실로 위장한 거점을 마련하여 장면 총리의 거동을 감시한다는 계획은 결국 돈을 구하지 못해 그만두었다. 박종규는 그 대신 호텔 내부의 정밀 정찰에 들어갔다. 당시 그는 가짜 사진기자 신분증을 소지한 채 카메라까지 메고 다녔다. 덕분에 호텔의 엘리베이터, 비상계단을 이용하면서 지형 정찰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다. 장면 총리가 쓰는 808호실로 올라가려면 승강기와 계단을 이용해야 했다. 7층에서 8층으로 통하는 문은 잠겨 있으나 쉽게 돌파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건물 양쪽에 붙은 철제 비상사다리는 밤에는 지상에서 2m쯤 높이에 들려 있었다. 박종규는 808호실 부근의 복도를 배회하다가 사복경찰관에게 2번이나 검문을 당했다. 박소령은 그때마다 기자를 사칭했다. 총리는 방 4개를 쓰고 있었다. 그 옆방을 무턱대고 두드려봤다. 일본 기자가 투숙하고 있었다. 박종규는 전화 좀 씁시다라고 말한 뒤 방에 들어가 내부 구조를 살펴보았다. 호텔 2층 무퉁이엔 통신실이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 5월 3일 대구 박정희 소장의 관사에서는 중요한 모임이 있었다. 5.16 쿠데타 작전의 작전 참모역을 하던 박원빈 육광구 사령부 작전참모, 수도권에 위치한 33사단 작전참모 오학진 중령, 34단 작전참모 201 중령이 박정희와 머리를 맞댔다. 4월 말부터 2군 사령부에서 있었던 비상훈련에 참여한 세 장교들은 자연스럽게 박정희를 찾아본 것이다. 이 자리에서 박원빈은 거사일을 5월 12일에서 5월 16일로 연기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고 건의했다. 그는 제가 5월 13일부터 16일까지 주번 사령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출동 명령을 내리기가 좋습니다 라고 덧붙였다. 박정희는 생각해보자 라고 했다. 5월 6일 박정희는 안동주둔 36사단장 윤태일과 송찬호 준장을 대구로 불렀다. 이 자리에서 윤태일이 지금 결행하는 것은 다소 빠른 느낌이 든다고 했더니 박정희는 빠를수록 좋다고 했다. 박정희와 거의 일심동체처럼 움직이던 이주일 2군 참모장은 통신참모 박승규 대령에게 5월 중순에서 늦어도 하순 사이에는 거사한다고 암시를 주었다. 5월 8일 박정희는 부산으로 내려가 군수기지 사령부 참모장 김용순 준장을 만났다. 거사 날짜가 임박했음을 알리고 부산 지역을 책임져라. 방송이 나가면 부대를 동원하여 상황을 장악하라 라고 지시했다. (5월 9일) 박정희는 서울로 올라왔다. 그날 오전에 김종필은 이종태 대령의 발설로 방첩대가 5월 12일 거사 계획을 알게 되었다는 판단을 했다. 이날 밤 10시 아스토리아 호텔 객실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박정희 장군을 비롯 김종필, 오치성 대령, 김동환 중령, 김영욱 중령, 신윤창 중령, 이낙선 소령이 모였다. 이 모임에서 박정희는 일단 5월 12일 거사를 중지하기로 결정하고 대구로 내려갔다. 5월 12일 박정희는 다시 대구에서 상경했다. 이 무렵 최경록 2군 사령관은 미국으로 장기간 출장 중이었으므로 박정희의 행동은 자유로웠다. 대구를 떠나기 전 박정희는 광주의 육군항공학교장 이원엽 대령에게 전화를 걸었다. 대구로 와서 이주일 참모장을 만나라 라는 내용이었다. 박정희를 태운 경비행기는 고향인 선산과 금오산 위를 날았다. 박정희는 이것이 고향을 마지막으로 보는 일이 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박정희는 경비행기를 5군단 비행장에 내리게 했다. 미리 연락을 받은 5사단장 최명신 준장이 비행장에 나와 있었다. 박정희는 이제 준비는 끝났다. 곧 연락을 줄 것이니 출동 준비를 하고 대기하라 라고 지시하고는 서울로 향했다. 박정희는 서울에 도착한 뒤 주체 장교들과 잇따라 만났다. 일본 음식점 남강으로 김재춘 육관구 참모장, 박치옥 공수단장, 송찬호 준장, 김종필을 불렀다. 김재춘은 이날 오전까지도 이날 밤으로 예정된 거사일이 연기된 줄을 모르고 박정희 장군으로부터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후 3시쯤 박정희의 전화가 왔다. 오늘은 틀렸어. 최종적으로 날짜를 잡고 의논도 할 겸 남강으로 나와요. 김재춘이 남강으로 들어가는데 방첩부대장 이철희 준장과 서울지구대장 이희영 대령이 식사를 하고 있는 게 목격됐다. 김재춘은 이들이 벌써 낌새를 차렸군 하고 박정희에게 귀뜸했다. 별것 아닐 거야. 저희들끼리 식사하러 왔겠지. 박정희는 장도영 총장을 지도자로 모시려고 공작한 것이 잘 안되고 있다고 걱정했다. 송찬호는 장도영 총장에게 다녀왔는데 도무지 이야기가 안되던데요 라고 했다고 한다. 박정희는 이런 말로 결론을 내더라고 한다. 장도영 장군이 동의하든 안하든 계획대로 한다. 그러나 장도영 장군 명의로 혁명한다. 이런 증언으로 미루어 장도영 총장은 박정희의 쿠데타 모의를 잘 알고 있었지만 지도자가 되어달라는 권유에는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자기를 쿠데타 지도자로 모시겠다면서 이를 꾸미고 있는 박정희를 잡아넣을 만한 결단력도 없었다. 박정희는 이 자리에서 5월 16일 새벽 3시를 D-Day H아워로 하기로 결정했다. 혁명 주체 장교들은 15일 밤 11시까지 육관구 참모장실에 모여 박 장군의 지시를 받기로 했다. 박정희는 12일 밤에 김동하 장군 집으로 갔다. 해병여단장 김윤군 준장이 와 있었다. 박정희는 5월 16일로 거사일이 확정되었다고 알려주었다. 박정희 소장은 이날 6사 8기 중심의 영관급 장교들을 불러 모아 5.12 거사의 연기와 새로운 거사일에 대해 의논했다. 이석재 중령이 말했다. 각하, 거사일이 늦어지니 정보가 누설될까 걱정입니다. 동지들도 불안해져 잠을 못 자는 형편인데 언제 혁명하실 작정입니까? 박정희는 씩 웃으면서 이석재의 손을 끌어당겼다. 그러고는 손바닥에다가 손가락으로 5.16이라고 썼다. 토요일인 5월 13일 혁명 주체 장교들은 저마다 점검과 확인으로 바빴다. 부산의 군수기지 사령부 참모장 김용순 준장은 작전참모와 본부 사령을 불러 거사 계획을 털어놓고는 혁명 방송이 나가면 본부를 장악하라고 지시했다. 1군 사령부의 이종근 중령은 서울로 올라와서 유승원 대령을 만났다. 유 대령은 2, 3일 안으로 거사할 것이고 인편으로 알려줄 것이니 밤차로 귀대하여 대기하라고 말했다. 대구 2군 사령부에서 이주일 참모장은
논산훈련소 최용희 소장에게 전화를 걸어 한 대령을 내일 중에 대구로 보내달라고 했다. 최용희는 일찍부터 혁명 주체 세력으로 포섭돼 있었다. 이원엽 육군 항공학교장이 광주에서 날아왔다. 이주일은 박정희가 써놓고 간 편지를 이 대령에게 건넸다. 펴보니 조국의 장래와 민족의 운명을 건 이 유신 대업에 동참하고 수일 후 서울에서 감격의 악수를 나누자고 적혀 있었다. 박시옥 공수단장도 김재민 대대장과 차지철 대위 등 중대장들을 불러 거사일이 임박했다고 통보하고 정부 요인 체포 계획을 알려줬다. 해병대도 이날 김동하 장군 집에서 회의를 했다. 김윤군 해병여단장과 출동 대대장 오정근 중령을 부른 김동하 장군은 거사 날짜가 16일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했다. 5월 13일 저녁 서울 옥인동의 백양이라는 요정에 장도영 육군참모총장, 민주당 김재순 의원, 선우종원 조폐공사 사장, 송원영 총리공보비서관이 모여 식사를 하고 있었다. 송원영의 기억에 따르면 김재순은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물었다고 한다. 박정희라는 소장의 쿠데타 음모설이 있는데 참모총장은 총리께 보고했는지요? 오늘 낮에 총리께 보고드렸습니다. 박정희 소장은 나의 꼬붕입니다. 형님, 참모총장을 못 믿겠습니까? 하긴 참모총장을 못 믿고 누굴 믿겠소? 옛날 신하는 군주에게 충성했지만 현재의 군인은 헌법에 충성해야 하지 않겠소? 합헌적 정부를 전복하려는 쿠데타 기도를 총장이 책임지고 분쇄해야 합니다. 송원영이 보니 장도영은 매우 당황한 듯 보였다고 한다. 그날따라 장도영은 무슨 고민이 있는 얼굴을 하고 술도 많이 마시지 않았다는 것이다. 장도영은 방바닥에 벌렁 눕더니 형님 정말 못해 먹었어요 라고 했다. 송원영은 일주일 전쯤에 윤병한 의원으로부터 들은 김덕승 건을 상기시켰다. 장도영은 그에 관해서는 총리로부터 이미 이야기를 들었는데 대수롭지 않은 사건이다 라고 하더란 것이다. 이들은 이날 일찍 자리를 떴다. 장도영 총장이 어디 갈 데가 있다면서 총총히 일어서 나갔기 때문이다. 장도영은 선우종원에게 내일 골프나 칩시다라고 했는데 선우종원은 냉정하게 거절했다. 장도영은 장면 총리의 박정희 쿠데타 기도설에 대한 조사 지시에 대하여 낭설이다라고 보고했으나 같은 지시를 받은 검찰은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었다. 이태희 검찰총장은 서울지검 김홍수 부장검사에게 수사를 맡겼다. 김 부장은 박정희로부터 500만 환의 거사자금을 마련하도록 부탁받았던 김덕승에게 미행을 붙였다. 김홍수에 따르면 김덕승이 박정희 집에 출입하는 것도 확인했다고 한다. 검찰은 5월 12일 오전에 김덕승을 체포했다. 김홍수는 김덕승이 조사를 받고 있던 남대문 근처의 한 호텔로 가서 김을 만났다. 5.16 혁명 실기에는 김덕승이 수사관의 문초를 받고도 끝까지 비밀을 지켰다고 적혀 있으나 김홍수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죄다 털어놓았다고 한다. 김홍수는 내란 음모죄로 그를 구속하면 사회에 너무 큰 충격을 줄 것 같아서 우선 사기 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그러고는 이태희 검찰총장을 찾아갔다. 김홍수는 박정희 쿠데타 음모설은 사실로 판명됐다고 보고했다. 이 총장은 보고를 듣더니 내가 이미 아무 일도 아니라고 장면 총리에게 보고했다고 합디다. 저는 아닙니다. 이번만은 틀림이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나를 앉으라고 하더니 이 총장은 장도영 총장한테 전화를 걸더군요. 이 총장은 장도영에게 검찰에서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박정희 소장이 쿠데타 모의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한 15분쯤 앉아있는데 장도영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도영은 이 총장에게 대략 이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내가 대구의 박정희 소장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봤는데 전혀 그런 뜻이 없다고 합니다. 이 광경을 보면서 저는 이 총장과 장 총장이 쿠데타 모의 문제를 신중하지 않게 다루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김홍수 부장검사는 5월 13일에는 경찰로부터 결정적인 정보를 입수했다. 경찰에서 군부대 사이의 전화를 감청하고 있었는데 부대의 움직임이 쿠데타를 준비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한다고 보고하는 것이었다. 김홍수는 이 정보를 가지고 이태희 총장실로 달려갔다. 이태희 총장은 김 부장의 보고를 받더니 얼굴이 확 붉어지더라고 한다. 이 총장은 장면 총리가 머물던 반도 호텔로 달려갔다. 총장의 긴급 보고를 들은 총리는 장도영을 불러들였다. 이태희 변호사의 기억에 따르면 장도영은 손을 저으면서 내가 알아보았는데 군에는 별일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더란 것이다. 이태희 총장은 나는 군에 관련된 권한이 없으니까 당신이 조치하시오 라고 말했다고 한다. 육군 방첩부대 산하 506 서울지구대장 이희영의 증언에 따르면 이날 저녁 506 방첩대장실에서 박정희 체포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회의가 열렸다. 이철희 방첩부대장, 이희영 대령,
그리고 이태희 검찰총장이 참석했다고 한다. 이태희 총장은 그간의 수사 결과를 설명하면서 박정희는 지금 서울에 올라와 있는 모양이니 빨리 잡으시오라고 재촉했다. 이희영은 장성체포는 국방장관이나 참모총장의 내락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이철이는 이날 밤 참모총장 공관으로 장도영을 찾아갔다는 것이다. 이태희 총장의 구속 요구를 전달하자 장도영은 좀 더 두고 봐 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희영은 박정희가 대구에서 상경한 5월 12일부터 방첩대의 4인 1조 미행팀을 박정희에게 붙여놓고 24시간 감시를 하고 있었다. 거사일이 12일에서 15일에서 16일경으로 연기된 것도 알고 있었다. 모의 장교들 속에 방첩대 협조자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장도영 총장이 박정희를 끝까지 비호함으로써 장면 정부는 박정희의 쿠데타를 저지할 수 있는 최후의 기회를 놓치고 만다.